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저희 미래동자 국민TV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글을 누군가 올렸는데요. 이렇습니다. 1번, 경제를 살리기로 결정한다. 2번, 경제를 살리기로 결정한 사실을 홍보한다. 3번, 1번과 2번을 매우 열심히 했다고 자화자찬한다. 박근혜가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제를 살리지는 않고 경제를 살리기로 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거다라고만 얘기하고 이제 경제를 살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실체화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박근혜의 나라죠. 이 박근혜의 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라면서 그 3명의 비서관, 이른바 십상시라고 불리는 3명의 비서관,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마는 권력의 암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온통 SNS를 수놓았던 K와 Y, 말하자면은 그 비선, 실세, 국정농단, 문건, 유출의 배후에는 K와 Y가 있는데 그 K는 김무성이고 Y는 유승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김무성 대표는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친박좌장이라는 서청원을 누르고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다 라는 예상 속에서 늘 청와대로부터 견제를 받아왔던 인물이죠. 물론 김무성 대표도 뭐 약점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람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설설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김무성 대표를 비선실세, 국정농단, 판문 문건 유출의 배후로 청와대 행정관이 지목했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역시 친박이었지만은 이른바 친박을 비판하고 친박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친박입니다. 찌라시 운운했는데요. 찌라시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찌라시가 나왔던 이유는 권력 암투였는데요. 권력 암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를 정윤회, 그리고 정윤회의 수하에 있는 십상시 3인방의 대결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또다시 김무성과 유승민이 나온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수첩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꼭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판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데 맛있는 반건씨라니.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등 크레인 쓰실 분은 평안 크레인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군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안 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평안 크레인입니다.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맹꽁이 평안 크레인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검찰 공화국이 됐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거는 사실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여하튼 우리 사회가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되다 보니까 법을 통해서 자기의 반대자를 짓밟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원래 힘없는 자들을 위한 게 법입니다. 법에 호소하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법에 호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때부터 희한하게 이 나라는 힘이 있는 자들이 법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봉건 시대의 귀족들의 형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귀족들 그야말로 평민들에게 아주 그냥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권은 정말 권력자들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권 사이비 민주주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일보 아침을 열미어에 검찰을 통한 자의적 정치와 사이비 민주주의라는 칼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진단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로 정의하며 이 질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정의에 의하면 검찰에 의한 빈번한 법의 왜곡이나 편파적 집행은 법치의 파괴로서 자의적 지배체제의 표현이 된다. 검찰은 청와대 정윤회 동향 문건 누출 사건 수사 끝에 문제의 문건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허위 비방 문건으로 발표했다. 대통령과 관련된 세간의 풍설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던 정윤회 등의 국정농단설이 인구에 회자되며 위기에 몰리자
박근혜 대통령은 해당 문건의 성격을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며 사건 수습을 검찰에 맡겼다. 검찰을 자기 자신의 사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찌라시에 불과하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혹시라도 검찰 중에서 어느 뜻 있는 검사가 뭐 그런 검사가 다 요즘은 뭐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기의 뜻에 반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어놓을까 봐서 두 번에 걸쳐서 찌라시라고 강조하고 그리고 야 찌라시니까 알아서 수사해 라면서 검찰에 내맡깁니다. 검찰이 박근혜의 사조직이라는 믿음이 아니면 취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최동욱 찍어내기를 통해서 조직의 기강을 단단히 세워놓은 터입니다. 대통령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깨알같은 검찰의 솜씨와 근위에 기댔고 검찰은 사실과 법을 짜맞춰가며 인민권자인 대통령 의도에 꼭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부들에게마저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발표를 믿는 국민은 20%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도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20%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북한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도 20%는 될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선거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서해 북방 한계선 대화록 누출 사건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한 부실 수사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자의적 검찰권 행사는 목불인견의 지경이다. 자의적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니까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선뜻 와 닿지 않는데요. 자의적이라는 것은 지멋대로라는 뜻입니다. 지멋대로. 원칙도 상식도 없고 자기 멋대로 권력자의 입맛대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목불인견 두 눈 뜨고 참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검찰은 북한 체험을 전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은민 씨를 강제 추방했습니다. 종북 콘서트 운운하는 박근혜의 발언이 나왔을 때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녀가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추방 조치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정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행사 주체들을 법적 도덕적으로 매장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냉전 논리에 오염된 한 고등학생에 의한 황산 테러로 조성된 보수 세력의 수세적 국면은 종북 논리를 통한 공세적 국면으로 일거에 전환됐습니다. 검찰 만만의 의혹을 비롯한 박지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외신지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 언론인, 네티즌들을 박 대통령이나 그 측근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줄줄이 기소합니다. 그 대조적으로 박근혜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권의 제멋대로 행사 정말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시죠. 대조적으로 SNS 등을 통해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때 유병헌 세무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줬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문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부채 탕감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서 결정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하 의원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유병헌 전 회장과 밥을 먹은 사진이 나왔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 사이에 유착 의혹을 제기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의 상반된 증거는 간단히 무시해버린 것이다. 정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조원진이처럼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정윤회에 대해서 그리고 십상시 서민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면책특권에 숨어서 면책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검찰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또 어떻게 다르게 처벌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법으로 다스린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검찰은 정권이 아닌 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은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우리 검찰에게는 빛바랜 경전의 경구일 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증거개시권 등 주어진 권한을 총동원해서 집권 세력의 비리나 치부를 은폐 숨겨주는 반면 야당이나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정권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고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정치 무대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외면하는 등 정권의 개노릇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은 정당성 없는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사건에서의 차별적 법 집행은 공정한 정치적 경쟁의 법적 기반을 허물며 민주주의까지 위협한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세도를 부리는 사이에 법과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은 휘발해버리고 우리 정치 질서는 권위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로 퇴행해가고 있다. 퇴행해가는 사이비 민주주의로 퇴행해가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권을 바꾸면 됩니다. 정권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장에 나가면 됩니다. 특히 노인들 이 정권에 속아서 이 정권이 마치 자기 구세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노인계층들, 그 노인계층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전 로타리 어떤 부대찌개 집에서 주방장을 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방송은 듣지만은 월주화비를 내지 못해서 한꺼번에 내려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민TV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4월 1일 매일 뉴스, 물론 이제 주말은 안 합니다만은 뉴스 K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 많은 재정적 부담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난 1년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긴 했습니다만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행군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참고 견디면은 뭔가 비전과 희망이 보이는 그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쳤는데요. 올해는 아마 상당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첫 출발점을 찍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심지어 잘 나가는 음식점 주방장 하시면은 진짜 짬내기 힘듭니다. 그런 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월주화비 1년치를 선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TV는 앞으로도 더 훨씬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있다는 점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시흥시의 공복 선생님 조합원 가입 출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늘빛 완님 역시 마찬가지로 출자 응답이 조합원 가입해 주셨고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퍼스티님도 조합원 가입 출자 응답이 해 주셨습니다. 마침내는님, 그리고 경기 군포시 3번동의 양념된 말똥님 닉네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존님, 그리고 영어로 돼가지고 잘 읽을 수도 없는데 SHY shy ARAPHE 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 이동의 징징희동이님 조합원가입 출자원가입 감사드리고요. 대전 서구 둔산동의 다겸님 그리고 대현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마 주소가 같은 걸 보니까 가족 조합원인 것 같은데요.
출자원 나위까지 완스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망원 이동의 하늘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남극 펭귄님도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로의 키아스 한 팀장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콩보리 달콩님도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야, 뭐 감기가 나아가고는 있는데 목소리가 약간 좀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양해 바랍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노인들 늙을수록 가난해지는 나라 대한민국 노인 2명 중에 1명은 빈곤층이라는 심층 취재기사를 게시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늙을수록 가난해지는 나라. 한국은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에 낸 201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노인 빈곤율은 48.1%에 이른다. 만 65살 이상 노인 둘 가운데 1명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나라들의 평균치를 고려하면 아무리 노인 빈곤율 1위국이라고는 하지만 50%에 육박하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다음으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로 30.2%였다. 노인 복지제도가 탄탄한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노인 빈곤율은 각각 1.5%, 2.8%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노인 빈곤율은 1%, 2%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무려 48%,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출퇴근하다가 보셨을 겁니다. 특히 강남 말고요. 강북 쪽에 좀 비탈해진 동네를 지나다 보면은 폐지를 끌고 가는 노인들 봅니다. 얼굴 보면은요, 칠수는 돼 보이는 그런 할머니들이 폐지를 샌드위치로 쌓아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바로 저는 노인 빈곤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율을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이 좀 더 뚜렷해지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금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2년 통계 등을 토대로 한국의 평균 빈곤율은 41살부터 50살 즉 40대는 8.9%이지만은 50대로 넘었으면 51살부터 65살까지는 2배로 뜁니다. 17.3%. 그리고 65세를 넘었으면은 60세부터 75살까지는 무려 45.6%로 뜁니다. 쉽게 얘기해서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로 가면 갈수록 빈곤율이 더블로 뛰는 겁니다. OECD 국가의 연령대별 빈곤율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 나라는 40대든 50대든 60대든 거의 비슷한 평균 9%에서 10% 정도, 즉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빈곤한 삶을 살 뿐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빈곤율은 중년에서 장년으로 그리고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5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하여 중산층의 삶을 살지만 50대 이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은퇴 뒤 생계형 창업을 시작하지만 자영업 동종업종의 과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해 폐업 및 실패를 경험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무슨 얘기냐? 임금 피크제라는 말 아시죠? 임금 피크제 별거 아닙니다. 취직해가지고 연공에 따라서 임금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나이 50대 되면은 임금을 최고로 주고 50대 넘었으면은 임금이 다시 끊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50대가 넘었으면 오히려 경험이 더 깊어지고 월급을 더 받아야 되는데 너 잘릴래? 아니면 월급 덜 받을래? 양자택일하게 한 다음에 월급을 적게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50대 넘었으면은 그야말로 박대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니 50대 이후 50대까지는
직장에서 월급 쫙 잘 받고 승승장구하다가 50대 넘어서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자영업에 뛰어들어 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자영업을 과다 경쟁하다 보니까 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60대 70대로 갈수록 더욱더 가난해져서 폐지 죽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 소득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이들한테 한 가지 더 우울한 소식은 고령화 속도다. 유엔이 정한 기준을 보면 65살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어 3년 뒤인 2018년이 되면 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 시점도 2026년이라 앞으로 10여 년 밖에 남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다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각각 18년, 8년밖에 안 되는 것도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가장 빠른 수준이다. 저출산 국가에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많아진다는 건 이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 가능 인구가 비슷한 속도로 감소한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인구 통계 등을 활용해 실제 1인당 노년 부양 부담액을 계산해보니 2000년 12만 7천 원에서 2013년 20만 1천 원으로 뛰었다. 결국 노인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런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점점 노인들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그 속도가 정말 아주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산 인구들이 고령층들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노인은 많아지고 이들을 부양해야 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은 많아지는 데 따른 1차적인 해법은 노년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늙어도 일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의 고용을 확대해서 부양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노년층 고용률을 끌어올려 노인 인구가 은퇴와 함께 가파르게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해서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그렇게 마구 차지 마십시오. 연탄테 발로 차지 말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좋은 노인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율 상승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가짓수는 많지만 저임금 등 문제로 빈곤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회공헌행과 시장진입행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공헌행 일자리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참여 노인의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행이라고 합니다. 시장진입형 일자리라는 것은요. 정부가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 창업과 이를 통한 노인 고용률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둘 다 잘 안 됩니다. 두 가지 일자리 모두 한계가 있는데 사회공헌형은 고용은 안정적이되 낮은 인건비가 걸림돌이다.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한 달에 2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이를 연봉으로 따지면 192만 원에서 256만 원에 불과하다. 시장형은 그나마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없다. 이를테면 쇼핑백 제조업이나 포장업, 식품 제조업 등에 참여해 시장에서 얻는 성과만큼 수익으로 가져가라는 게 시장 진입형 일자리 사업의 취지인데 자본력과 기술력 모두 뒤처지는 이들 노인 영세 사업단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원하는 대다수 노인은 한 달에 20만 원도 채 얻을 수 없는 시장형보다는 박봉이나마 사회공헌형을 선호한다. 월급 20만 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은 게 노인의 현실인 것이다. 그 노인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다 노인 됩니다.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이명박근혜 정권 솔직히 노인네들의 지지가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전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의 정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운운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그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결국은 그 임대주택을 소비할 일반 소비자보다도 그 임대주택을 공급할 기업들의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월급 20만짜리를 선호하는 이 노인들의 삶, 그런 정권에게 충성하는 노인네들, 참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은 시장 진입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며 창업을 위한 시설 지원이나 창업과 관련한 교육기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니 규모가 영세한 어르신들 사업의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먼저 정부가 이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 사무처장은 또 특히 시장형 일자리는 가짓수를 늘리기보다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정권의 가치관과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노인들이 어떤 계층입니까? 빈곤 계층입니다. 서민 계층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말하자면은 이 정권의 가장 주된 정책으로 삼겠다는 그런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인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정권을 지지하는 노인네들의 아이러니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조합원들, 포항, 경주, 영덕, 울릉, 울진 지역 조합원들의 모임이 1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천마루 88 옹해야 전통주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팟빵 생방송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광님께서 정자운동에 참여하셨다라고 게시판에 써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입자 보호를 위험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산층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이 정권은 근본적인 철학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험한 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전월세난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을 내놨다. 중산층이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정부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주거안정책이 더 절실한 계층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선우가 뒤바뀐 게 아닌지 걱정된다. 더구나 엊그제만 해도 중산층을 향해 빚내 집사라던 정부가 이번에는 월세로 옮겨 살라고 권유하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임대주택 육성 방안의 핵심은 건설사나 리츠로 하여금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기업들 보고 집 지어서 임대 장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대기간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 등 두 종류인데요.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택지, 금융, 세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사업자가 집을 짓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중개, 이사,
세탁, 청소, 육아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동네 상권까지 독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중개, 부동산 중개업소, 이사업체들, 세탁소, 청소업체, 육아, 이 모두 그야말로 영세업종들입니다. 이거를 사업자, 즉 기업들이 하도록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연착륙 과정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3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월세는 지방 45만 원, 수도권 60만 원, 서울 80만 원 수준으로 연간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주둥아리를 놀립니다. 그 정도면 중산층이 감내할 수준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들의 월세에 대한 중압감을 알고 있다 이 정책을 세웠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중산층인 이른바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월소득 354만 원입니다. 이들에게 100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익을 맨 앞에 둘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높게 책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연간 5 내지 6%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임대주택 관련 핵심 규제 6개 중에 4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초기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임의대로 정하고 임차인 자격을 없애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형편을 감안해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조건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만 정부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집을 짓는 돈 있는 놈들을 위주로 정책을 정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이 기업에 온갖 특혜를 준 반면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흔들어버린 셈입니다.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세입자 대다수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원한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해야 할 때는 고보증금 저월세를 희망한다. 하지만 정부안은 곧바로 저보증금 고월세다. 이것은 주거 안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실행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려 당장의 전월세난 해도 도움이 안 된다. 전체 1,800만 가구 중 800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저가의 임대주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앞서 임대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개인을 상대로 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예, 서민들이 이 정권을 지지하는 걸 보면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전세난이 있으니까 결국은 돈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아니 기업형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업 아닙니까? 그것도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집을 지을 겁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정권을 좋은 정권이라고 지지하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북 경험을 전하는 통일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위원은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소환 통보를 받습니다. 금경이 벌이는 이 공안몰이의 법적 근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입니다. 이 조항은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왔습니다. 과거 독자정권 시절에 그랬듯이 집권자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거나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늘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 나라 망신시키는 국가보안법 공안몰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 콘서트에 대해서 종편 등 보수 매체들이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동원해가면서 종북몰이를 하자 금경이 기다렸다는 듯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야당 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 즉 국가보안법의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아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논평할 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남용 가능성을 지적해왔지만 이번처럼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곧바로 공식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기이한 사건이라든가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그런 남용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보안법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는 검찰, 박근혜 검찰, 나라 망신입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수술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